그때 제 딸은 겨우 3살이었고 활기차고 호기심 가득한 나이였으며 이제 막 문장을 완성하기 시작하는 마법 같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주 6일 근무하며 집에 거의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 힘겹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했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짧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내 소영은 집에 있어 딸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육아, 식사 준비, 집안일 모두를 맡아 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저는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기가 생길 예정이었고 우리는 두 사람 모두 그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역할로 승진했습니다. 돈은 좋았고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했지만 그 스트레스와 긴 근무 시간이 큰 부담이었습니다.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한 유일한 것은 딸의 목소리, 그녀의 웃음, 그리고 끝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늦게 말을 시작했지만 한 번 말을 배우고 나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면 그녀는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가리키며 그들이 누구인지 그녀가 아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고양이는 할머니의 고양이였고 개는 우리 핏볼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닮았다면 그녀는 다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을 닮은 캐릭터가 있다면 그녀는 그를 언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작은 게임이었습니다. 달콤하고 순수한 오직 우리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날 일요일 밤 우리는 소파에 둘러앉아 원더 우먼 1984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 우리 옆에 누워 반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저 앉아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드문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해 영화를 고른 것이었습니다. 강한 여성 슈퍼히어로는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았어요. 그녀는 몰두하며 평소처럼 관찰을 하며 화면을 가리키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때 가일 가도트와 크리스핀 사이에 로맨틱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장면을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저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다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해하려고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소영을 엄마라고 부르고 저를 미다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웃으며 아마 만화나 게임에서 배운 단어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호는 누구야?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기?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신을 말하는 걸까? 혹은 상상 속 친구의 이름일까? 우리는 특별히 종교적이지 않았고 그녀는 이전에 그런 이름을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있었지만 저는 그걸 무시하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것을 테스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맨틱한 장면이 나오는 또 다른 영화를 틀었습니다. 저는 몸에 한기가 돌았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었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너무 많은 남자들이 자신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결론을 서두르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아내를 의심하며 나는 그런 남자가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증거도 없었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짜 이유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딸이 영화 중에 이상한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이제 당신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건 미친 짓일 겁니다. 아니요. 나는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실크 잠옷을 입고 머리를 묶으며 우리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안 자?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응, 제가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생각 중이야. 그녀는 다가와 제 옆에 앉으며 제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 때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고 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녀는 제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뭐 그냥 긴 하루였어.
저는 목소리를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 좀 끓일까? 응,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 뺨에 키스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불안감이 스며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과잉 생각하고 있는 건가? 아마도 그저 그녀가 만든 이름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그것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들은 흘러갔습니다. 생활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일, 육아, 피로, 운호에 대한 생각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소영, 딸, 그리고 개.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가벼운 바람, 새들의 지저귐. 우리 딸은 제 손을 잡고 즐겁게 옆에서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드줄을 끌며 따라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오며 자기 개를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개가 눈을 마주친 순간 둘 다 리드줄을 당기며 서로를 알고 있는 듯 신나게 달려갔습니다. 저는 우리 개가 덜 뛰게 하기 위해 리드줄을 꽉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개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영이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턱이 굳어졌습니다.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난 일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개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가 거기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딸의 목소리가 밝고 순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운호, 운호.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가족에게 인사를 하듯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이름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화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고 게임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운호는 실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표정에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제 딸은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향해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와 딸을 무시한 채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는 개의 리드줄을 살짝 당기며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우리 눈을 잠시 마주친 후 공손하게 멀리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남은 긴장감은 계속 느껴졌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공기 중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소영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안 돼. 저는 그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영? 저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야? 그녀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늦추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웃이에요. 그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2층에 살아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확실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쓰레기 버릴 때 가끔 봐요. 그에게는 항상 리드줄 없이 돌아다니고 우리 개 근처에서 뛰어요. 아마 그게 우리 딸이 그를 아는 방법일 거예요.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그 상호작용을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가 그저 이웃이라면 왜 우리 딸은 그를 아는 듯이 그의 이름을 부른 걸까요? 왜 소영의 몸 전체가 그가 나타났을 때 굳어버렸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2달 전에 우리 딸이 영화에서 로맨틱한 장면을 보고라고 속삭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가 있었습니다. 운호. 처음 그에 대해 물었을 때 딸은 위를 가리켰습니다. 2층에 사는 이웃? 아니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책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 사이의 침묵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제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가지 의심과 말하지 않은 두려움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진짜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녀가 다른 남자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다는 생각만으로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단지 아이의 속삭임, 하나의 이름, 하나의 표정, 하나의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본능은 마음이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그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감지한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비드, 제발 그만하자. 그럼 대답해줘. 저는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공원에서 본 남자.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녀는 깜짝 놀라며 블링했습니다. 걔랑 같이 있던 남자. 그 사람 이름이 뭐야? 그녀의 얼굴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놓쳤을 겁니다.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 그녀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가 우리 2층에 산다고 했지. 응.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그의 개를 자주 보는데?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 번도 그의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지? 그녀는 짜증 섞인 숨을 쉬며 리드줄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나는 건물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 그냥 위층에 사는 남자야. 그게 전부야.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짜증이 난 듯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 의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불편해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질문을 잠시 접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면 너무 강하게 추궁하면 방어적으로 될 것 같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밑에 숨겨진 거짓말이 있다면 저는 그녀가 편안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 잠든 후 저는 혼자서 어두운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은 끝없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답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포럼을 검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익명으로 올린 의심, 실망, 배신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그중 일부는 맞았고 다른 사람들은 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댓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연기 속에는 불이 있다. 맞지 않다면 왜 그런지 알아봐라. 사설 탐정을 고용해라.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그 글을 바라봤습니다. 제 머리는 운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를 뒤쫓을까 생각했지만 저는 시간도 없고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못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봤다면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문가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이며 조용할 겁니다. 저는 1시간 동안 주변의 사설 탐정을 검색했습니다. 조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불륜 사건의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깨끗한 리뷰를 가진 전직법 집행기관 사람을 찾았습니다. 저는 웹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문의를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 위층, 이웃. 우리 3살 딸은 그를 제가 만나기 전에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화를 예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에릭이라는 남자와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고요했으며 마치 이와 같은 이야기를 100번은 들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밝혀내는 일을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듣고 싶은 대로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제가 찾아낼게요. 그게 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의 주소를 주세요. 기타 세부 사항도요. 그리고 당신 건물에 대한 접근 권한도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건가? 네, 저는 모든 것을 그에게 제공했습니다. 유닛 번호, 일정, 출입 코드. 저는 긴 근무 시간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일이 일어난다면 제가 집에 없을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의 신원, 일상적인 루틴, 직업을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다음 주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소영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이 마치 외줄타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정상인 척 프리텐딩 했습니다. 내부에서는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걸 몰래 숨기고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 웃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잘 자라고 키스했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느꼈다면 전혀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늦게까지 남았습니다. 보고서에 파묻혀 있다 고 말했죠. 그건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사실은 그저 그녀에게 좀 더 공간을 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지켜보지 않게끔요. 뒤에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도록요.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심이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는 것.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은 그저 추측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추측만으로 결혼을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는 이미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날씬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섞여들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진호라고 말하며 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앉으며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엇을 찾았나요? 그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연입니다. 성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 정도는 압니다. 그는 36살이고 최근에 이혼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처는 정산에서 집을 지키고 그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이사 왔습니다. 저는 턱을 앙 다물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군요. 그는 이제 막 결혼 생활을 끝낸 사람입니다. 위로를 찾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가 그와 함께 살고 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물류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에서 매니저로 많은 직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들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방식에서 뭔가가 제 안에서 차가운 기운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것을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내려다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소영이었습니다. 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고 우리 개는 근처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주연이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 접촉이 없었고 명백한 애정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눈은 사진에 고정된 채로 있었습니다. 소영은 웃으며 그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들 사이에 순수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 주연이 그냥 이웃이라면, 그냥 공원에 있는 부모라면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제 눈은 다시 사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끔찍한 깨달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딸,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그가 존재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말했어요. 그는 이 사건을 맡기 전에 제 메모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얼굴을 알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로맨틱한 영화 장면과 연결시켰습니다. 제 피는 차가워졌습니다. 만약 우리 딸이 뭔가를 봤다면 3살 아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걸,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이라면 이건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내가 의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일어난 일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고 뒤로 기댔습니다. 코를 내쉬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는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더 알아야 해요. 저는 목소리를 꽉 누르며 말했습니다. 진실이 필요해요. 그럼 계속 파헤칠게요. 저는 카페를 떠나면서 마치 최악의 악몽 속에 갇힌 남자처럼 느꼈습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딸이 내가 알지 못한 것을 목격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모든 것을 바꿔버린 무언가. 소영을 볼 때마다 그녀는 점점 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믿고 함께 삶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계속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뭘 찾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공공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소영은 결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산적이었어요. 만약 그녀가 주연과 함께 있었다면 그것은 모두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2번째 주가 되었지만 아무런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테이블. 주연은 바쁘다고 하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번 주에 3명의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그냥 내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 한 명은 결혼한 여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다른 사람들은 미혼입니다. 3번째 여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주연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쇄불륜자였고 가족을 파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소영은 그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새롭게 만난 일이 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변화는 없어요. 여전히 자연스러워요. 그들은 공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손도 잡지 않고 포옹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화만 하고요.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했어요. 3번째 주가 되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 결혼한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겠어요. 주연이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면 어떤 가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며칠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사입니다. 2 아이를 키우고 있고 남편은 장거리 트럭 운전사입니다. 매주 도로 위에 있습니다. 저는 속에서 큰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연은 단순히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취약한 여성들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여성들, 신뢰와 거리감을 동시에 겪고 있는 여성들, 그리고 제 아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발전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대화만 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수상한 것도 없고요. 그 말들은 위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수상합니다. 비밀은 수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딸이 그 이름을 로맨틱한 장면과 연결한 사실은 그건 단순히 수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집에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해요. 그는 잠시 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가방에서 작은 검은 장비를 꺼냈습니다. 이건 숨은 카메라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앱과 연결돼 있어요. 실시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의심에서 진실로 가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는 매뉴얼을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끝냈다고. 더 이상 괴물들을 쫓지 말고 놔줘야 한다. 하지만 매일매일 저는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저는 감시를 끝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보통은 소영이 청소하거나 우리 딸이 놀고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직감이 꼬일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앱을 열자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로 거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소영이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마이크에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그녀는 서성거리며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주연이 들어왔습니다. 제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리에 속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주저함 없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색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돌았습니다. 그녀의 전화를 카운터에 놓고, 그리고 그 자리, 우리가 삶을 쌓아왔고 추억을 만들며 미래를 꿈꿨던 바로 그 집에서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카메라 영상은 마치 악몽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출근한 후 소영은 딸과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평소처럼 했던 대로요. 하지만 이번에는 주연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들이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집, 그의 존재만으로도 침입 같았고, 제가 많은 것을 희생하며 만든 세상을 침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은 순수하고 자유롭게 뛰어가며 전혀 알지 못한 채로요. 한편 소영과 주연은 현관 앞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녀의 뒤로 다가가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몸을 지나며 그녀의 목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친밀하고 자신 있게. 그리고 소영은,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 후 그녀는 몸을 돌려 그의 목에 팔을 감고 그들은 입을 맞췄습니다. 깊고 열정적으로. 바로 그곳, 우리 집 앞에서 그들 사이의 유일한 공간은 그녀의 부풀어진 배였습니다. 6개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아이는 내 아이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이일까요?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이건 단지 배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편안함이었습니다. 편안함, 일상적인 자연스러움, 마치 이 일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것처럼, 마치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시간이 아닌 것처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 몸 전체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만이 아니라 마음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의 자기의심, 내가 편집증에 빠졌다고 자책했던 그 시간들, 상상했던 것들, 정신이 나간 건가? 하는 생각들. 이제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날카롭고 잔인하고 부인할 수 없는, 저는 사랑했던 그 여자, 내가 함께 삶을 만들어 온 그 여자가 모든 것을 배신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부엌에서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커민과 마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은 쓴맛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테이블로 걸어가 제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없이 그것을 그녀에게 밀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 소영.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하게. 이게 언제부터 계속된 일이야?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실마리라도, 어떤 이야기를 꾸밀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건조하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저는 폴더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사설 탐정이 저에게 건넨 그 폴더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그녀와 주현, 공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고 서로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이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는 채찍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지능을 모욕하지 마. 이미 다 알아. 내가 모르는 유일한 건 내가 내 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지야.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집에서 다른 남자가 너를 만지고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키스하지 않았다고? 6개월 임신 중인데. 우리 딸이 바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있잖아.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흥겼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화낼 거란 걸 알았어요. 화. 저는 차갑게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화낼 거란 게 무서워서 그와 몰래 만나고 다녔어요? 저는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정말 내가 그걸 믿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진호, 저는 실수를 했어요. 당신을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손을 뺐습니다. 얼마나, 소영?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고백을 할 것인가? 어떻게? 얼마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거의 1년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준비시켰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전히 제 배가 비틀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제 목소리는 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 시작된 거야? 그녀는 그들이 공원에서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개들이 놀고 있을 때 이야기를 시작했다고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는 자신이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헬스장이 있다고요. 저는 지루했어요. 임신 중에도 활동적으로 지내고 싶었고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그냥 낯선 사람을 그의 집으로 따라갔다는 거야? 임신 중에? 그녀는 물었습니다.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아니요. 소영,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1년 가까이 남편을 속였다고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저는 실수를 했어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후회해요. 진심으로요. 그만둬. 저는 그만두라고 했어요. 당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후회하는 건 들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실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사과도, 충분한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소영은 부엌에서 부드럽게 흥얼거리며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한 것처럼요. 커민과 마늘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건 그저 스마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테이블로 걸어가 제 핸드폰을 꺼내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없이 그것을 그녀에게 밀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수건으로 손을 닦고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팔짱을 꼈습니다. 어리석은 질문하지 마, 소영.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하게. 이게 언제부터 계속된 일이야?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떤 실마리라도, 어떤 이야기를 꾸밀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마침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건조하고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저는 폴더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사설 탐정이 저에게 건넨 그 폴더입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 그녀와 주현, 공원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앉아 있었고 서로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이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그녀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진호, 저기. 그녀가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는 채찍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내 지능을 모욕하지 마. 이미 다 알아. 내가 모르는 유일한 건 내가 내 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는지야.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집에서 다른 남자가 너를 만지고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키스하지 않았다고? 6개월 임신 중인데 우리 딸이 바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있잖아.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흥겼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화낼 거란 걸 알았어요. 저는 차갑게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화낼 거란 게 무서워서
그와 몰래 만나고 다녔어요? 저는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울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3명의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제 아내를 포함하여 속았거나 속임수에 참여한 사람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그것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 패키지는 주연의 다른 정부의 남자친구에게 갔습니다. 스크린샷, 사진들, 타임스탬프, 모든 환상을 깨기에 충분한 것들. 다음으로 저는 주연의 결혼한 동료의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그 남자. 저는 그에게 단지 증거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간표를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는지 정확히 보게 했습니다. 마지막 패키지는 3번째 여자의 남자친구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주연과 함께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것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냈습니다. 서브오디네이츠에게도요. 오늘날 기업 세계에서는 그것은 직업을 끝내는 형벌입니다. 몇 주 후 주연은 해고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에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웃 사람들 통해 들은 바로는 그는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지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임이 되었고 그 회사는 그와 아무런 관계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연과 실제로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개 산책 중에 가끔 공손히 고개를 끄덕였던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인생에 침입했고 제 결혼을 파괴했으며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묻었습니다. 꼼꼼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완전히. 결국 그는 직업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으며 아파트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이 제가 뒤에서 조종했다는 것을 알았는지 모른 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면 아니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호할 이유가 없었고 자신을 피해자로 보이게 할 이유는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라졌습니다. 우리 딸이 처음으로 그녀의 엄마와 주연에 대해 말한 지 6개월 후 제 아내는 출산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기는 작았고 하얀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신중하게 살펴봤습니다. 주연은 히스패닉이었고 제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피부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기는 제 아기로 충분히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해야 해요. 저는 제 목소리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습니다. 진호, 정말 중요한가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날 나왔습니다. 누구도 출산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우리 딸이 태어날 때 방은 사랑과 지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등졌습니다. 그녀는 임신 후 몇 달을 후회 속에 보냈습니다. 간청하며 애원하며 심지어 진통이 시작될 때도 그녀는 용서를 구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어깨는 무너지듯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왔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연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너는 아들을 가졌어. 너가 책임을 질지 말지는 너의 선택이지만 알 필요는 있잖아. 저는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제 아내는 그가 자녀 양육비를 납부하라고 했을 때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랍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제 아내는 풀타임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수입은 고등학교 교사와 비슷합니다. 그저 생존할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그녀가 한때 즐겼던 삶과는 거리가 먼 수준입니다. 그녀의 삶이 힘들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만 예전과 비교한다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우리 딸은 제가 전적인 양육권을 가집니다. 처음에 이혼 판결은 공동 양육권을 부여했지만 저는 제 딸이 너무나도 부주의한 여인과 함께 낙후된 아파트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타임 보모를 고용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제 딸이 어머니의 선택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이라면 똑같이 행동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